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 이 행정법의 법원도 소송요건 본안 판단, 두 가지 중에 본안 판단에 관한 쟁점이거든요. 이 법원 중에 일부는 재판 규범으로 인정이 되고 일부는 인정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위법적과 판단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냐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행정법 법원의 의미하고 그 종류에 따라 과연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느냐, 본안 판단에 적용할 수 있냐, 위법적법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일단 법원의 이거는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때 법원이 아니라 법의 연원, 법의 원천, 이걸 줄여서 이제 법원이라고 그래요. 이 개념에 관한 거는 외울 건 없어요. 오늘날은 뭐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출제되는 쟁점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알아둬야 될 거는 존재 형식. 존재 형식은 뭐냐면 형식에 따른 그거예요. 문자로 명확하게 문서 형식으로 돼 있냐, 이러면 성문법. 그냥 문서로 명확하게 되지 않는데 법으로 인정되냐, 이런 불문법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날 뭐 학문적으로는 다수설이 그 인식 근거설, 무엇이 법이냐를 인식하는 근거가 법원이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다수설인데, 뭐 시험하고 관계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법원의 문제는 성문법계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불문법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 13년에 출제됐던 건데, 이건 상식이죠. 왜냐면 법원의 종류가 성문법원만이 아니라 불문법원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원의 범위가 좁게 말한, 이게 핵심은 뭐냐면 그 협의는 조부력자예요. 이 학설 명칭에 체협이설, 행정이기 때 보게 되면 체협이설, 그 다음에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뭐 이런 명칭이 나오는데, 광은 넓을 가자고 협은 좁으력자예요. 그래서 좁게 법원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게 협의설이고 넓게 인정하는 게 광의설인데, 차이가 뭐냐, 핵심적인 거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의 법원성을 부정하면 좁게 인정하니까 협의설이 되는 거고,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정하지만 법원성을 인정하면 이 법원에 관한 건 넓게 인정하니까 광의설인데, 요 특징의 행정규칙의 법원성 인정, 이게 09년에 출제됐던 거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성문법주의가 원칙인데, 이거 보기 전에 보충자료로 먼저 한번 관련된 거 보면, 이거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로 했는데, 자, 일단 법 단계 구조라는 말은 여러분들 익숙해졌죠. 법이라고 하는 게 대등한 효력만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거. 최상위부터 최하위까지. 그래서 일단 보면은, 보충자료 보면은 성문법원이 위에 있죠. 상위고 불문법원이 하위다. 그래서 성문법원 간에도 대등한 효력이 아니라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행정입법으로 대통령령이 있죠. 알다시피 어때요? 행정부 내에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를 겸하고 있는 지위가 대통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인자가 총리, 국무총리가 발령하는 총리령, 그냥 각 부장관이 하는 부령, 이런 순서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주법이라고 하는 게 조례규칙인데, 조례와 규칙 간에는 조례가 상위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지죠. 그래서 광역과 기초는 광역이 우선이에요. 광역 내에 조례규칙 간의 관계는 조례가 규칙보다 우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규칙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강남구나 뭐 동작구 이런 조례가, 그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그 하위에 있고, 그 밑에 뭐 강남구, 동작구 조례, 규칙이 성문법원의 이제 최하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불문법원으로서 관습법이 있고, 그 관습법도 없을 때 최후에 보충적 법원이라고 해서 민법 2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민법 1조구나, 1조. 그래서 민사에 관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래가지고 조리가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일단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수험생이니까 좀 더 음미할 거는, 뭐 헌법 최상위니까 최고법, 근본법, 기본법, 최상위법. 근본법이라는 거, 뭐 이런 표현을 좀 익혀두면 될 거고, 참고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헌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외국어를 갖다가 일본인이 번역해서 만든 일본 한자예요.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번역되는 용어가 독일에는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기본법. 그래서 또 재판소라는 말도 이제 식민잔재거든요. 재판소도 일본 한자지 우리나라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한자는 뭐냐? 법원이에요. 그래서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 일반 법원, 법원조직법은 친일 잔재를 청산해가지고 법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해석을 다루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도 식민잔재, 재판소도 식민잔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대신 법원이라고 기본법이라고 부르고 재판소 대신 기본법원이라고 부르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의미할 게 없고 국민이 재정권자인데 이것도 국민 헌법 재정 개정 권력자가 국민이다라는 걸 헌법에서 상세하게 다뤄요. 양자의 차이 뭐 이런 게 헌법에는 중요한 쟁점인데 행정법은 그냥 국민이 재정권자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왜 그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이 재정권자. 그 정도는 뭐 그 촛불 국면에서도 노래로까지 만들어 불러줬죠. 그 다음에 효력상 우위, 요거하고 음미할 게 법률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은, 이건 국회가 제정하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 요거 음미할 게 헌법이 법률보다, 자, 뭐냐면, 효력이냐, 적용이냐, 이걸 나눠봐야 돼요. 효력에는 헌법이 우위예요. 근데 적용은 법률이 헌법보다 적용상 우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헌법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헌법 21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기본권 4개를 그냥 단어만 나열하고 끝나버려요. 그 언론의 자유가 뭐냐? 이걸 갖다 구체화하는 게 바로 행정법이거든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배웠지만 행정법이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헌법은 추상적인 건데 법률도 추상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헌법보다는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라는 이 2글자만 딱 헌법에는 규율을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신문의 자유, 신문법, 방송의 자유, 방송법, 그죠? 그 다음에 뭐 영화에 관한 거, 뭐 게임, 뭐 비디오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정보공개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그 추상적인 헌법을 갖다 보완하고 있거든요. 요런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보니까 효력상 우위와 적용상 우위가 다르다라는 걸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명령은 행정기법을 얘기하는데, 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지는데, 법규명령 중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규칙 간의 관계, 그 다음 관습법은 성문법원보다 보충적이다. 보충적이라는 거는 성문법이 없을 때 보완한다는 거예요. 없을 때 보완하는 거지, 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을 규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효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하위다라고, 성문법원보다 하위다라는 걸 보충적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알아둬야 될 게 다수설 대법원 판례는 보충적 효력인데 헌재가 엽기적으로 동의서를 취했어요. 이건 나올 수 없는 엉터리 판례인데 이거는 그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관한 위헌결정에서 나온 거죠. 그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관한 거는 이제 통치행위에서 우리가 일부 논점을 받고 관습법에 관해서 다시 또 보게 될 거예요. 다른 논점을. 그 다음에 이제 조리는 그냥 눈에 익혀주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상식이에요. 왜냐면 이게 소송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각하시킨다 그랬죠. 근데 소송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재판할 근거 법이 없다고 해서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법이 뭐냐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분쟁이나 갈등은 어느 사회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특히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육학자 디르게임에 따르면 갈등의 순기능을 갖다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 갈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느냐, 분쟁이, 아니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법원이고 그 재판이죠. 그러니까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결론을 내줘야 되죠. 근데 판사가 어때요? 이 사건에 관계되는 법률을 찾아봐도 법률도 없고, 관습을 조사해 봤더니 관습도 없고, 그런다고 재판을 거부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상식에 따라서라도 결론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뭐 조리 있게 말을 잘한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국어 단어에서도. 근데 이제 점잖게 포장해서 최후의 보충적 법원, 이건 최하이다라는 얘기죠. 보충적 이 말 나면 하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법 해석의 기본 원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뭐 이렇게 말하는데, 현재는 그 일반 법원칙으로 분류가 옮겨졌죠. 그래서 조리는 그 단어만 알면 되고, 조리라고 불렸던 것들이 분류가 일반 법원칙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리는 단어만 보고 끝나면 돼요. 자, 이런 배경으로 교과서 다시 보면 성문법주의인데, 성문법은 핵심이 문서상 확정된 법이에요. 문서로 명확하게 확정된 법. 성문법주의란 그와 같은 성문법이 중심이 되는 입법주의인데, 불문법이 중심적인 법이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영국과 미국이 판례법 국가라 그래요. 판례는 불문법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영미법주의고, 대륙법계, 우리나라는 대륙법계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하면은 독일과 프랑스를 떠올리면 되는데, 그 중에도 우리는 독일 법학이 거의 지배를 해요. 그래서 법과대학에서는 그 영미법, 이거는 거의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의 뭐 로스쿨 나서 박사 따왔다라도 별로 평가를 안 해줍니다. 영미법,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로스쿨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직업훈련소예요. 그 자영업자 변호사인 자영업자 양성하는 기관이지, 무슨 학문을 제대로 학문적 체계가 있지도 않고 그런 좀 학문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라 대부분이 독일 박사들이 이제 그 학계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려대학교만 하더라도 그 학문하러 가면 로스쿨 말고 그 일반 대학원 거기 가면은 독일어로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석사과정부터 독일어로 원서 갖고 강의하고, 이래서 독일어 모르면 법학을 해나갈 수 없을 정도. 우리는 이제 불행하게도 그 일제강점기에 독일하고 이탈리아, 일본 제국이 동맹국이었잖아요. 그런 그 역사적인 그 인연 때문에 결국 그때 일본의 그 동맹국이었던 독일 학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대륙법계는 성문법이고 영미법계가 불문법이다. 근데 이제 오늘날 영미법계도 어때요? 이제 판례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다른 거를 기일하려면 역시 법률을 제정할 수밖에 없고, 이게 대량으로 지정된다. 그냥 가볍게 보면 되고, 필요성, 명확성 대입하면 다 떨어져요. 문서로 하는 게 명확해요? 구두로 하는 게 명확해요? 예를 들어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 돈 빌리는 게 이제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인데 법률 용어로는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문서로 하면 명확하죠. 딴 소리 할 수가 없죠. 근데 구두로만 하면 어때요? 구두로만 하면 내가 언제 돈 빌렸냐? 돈 빌렸다는 걸 증명하라. 이런 다툼이 생기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면 국민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이것도 뭐 예측 가능성이 법적 안정성으로 연결된다는 의미 받고, 명확해야 획일적으로 다룰 수 있고, 명확하지 않으면 집행하는 공무원마다 달리 집행할 우려가 있죠. 또 그래야 획일적으로 해야 공정은 공평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급부 활동의 계속성 보장. 이게 어떤 급부를 해야 한다라고 법률에 명확하게 하면 계속성이 보장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적 규제나 지도, 조성 보호의 목적 수단을 명확이나 명백이나 같은 말이고, 행정구제 조처를 명백히 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한다. 이것도 명백, 뭐 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명시한다. 명시적으로 보여주면은 행정조직이 이제 국민 입장에서 행정조직을 주지는 이제 두루 주자, 알지자죠. 두루 안다. 그래서 그래야 내가 어떤 권한이 누구의 권한인지를 알아야 민원 신청을 할 거네. 이게 동사무소 관할인지 아니면 구청의 관할인지 시청의 관할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걸 때도 누구 권한인지를 알아야 권한 있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거든요. 피고적 효과 관련되고, 법적 근거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법률 여부가 관련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계는 이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거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수치로 변화하는 걸 유동적이라 그래요. 규율 대상도 광범위하고 시간적으로도 이 수시로 변하는 거 일일이 다 성문법으로 규율하는 거 불가능이다. 따라서 오늘날도 성문법이 중심이긴 하지만 관습법 등 불문법의 그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거고, 그 성문법, 헌법은 보충 자료에서 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헌법에 관해서 최고법, 이런 말이 이제 09년에 출제가 됐네요. 법률은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그죠? 왜냐면 헌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 적용되는 거는 그 법률이죠. 그러니까 효력상 우위와 적용상 우위,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것도 09년에 출제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7급 수험생 같은 경우는 그 헌법이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막상 실무를 할 때 헌법은 써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헌법 갖고 뭐 그 영업 허가 담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헌법 그 들여다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죠.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갖고 뭐 내가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판단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럼 뭐가 있냐? 일단 법률, 그 다음에 법률에 위임이 있으면 대통령령 총리령은 거의 이례적이고 또 불령에서 위임이 있으면 조례, 거기까지 봐야 이게 내가 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 이 헌법 갖고 써먹을 일은 없어요. 그냥 교양으로 술자리에서 써먹을 일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실무를 할 때도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이런 건 다 배웠던 거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국법에 우선한다. 이건 밑에서 또 다시 볼 거예요. 그 뒤에서. 상호 모순 저촉된다. 모순 저촉은 규율 내용이 다른 거를 모순 저촉된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본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국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 법규인 법률이, 이거 당연한 거예요. 법 단계 구조가 따르죠. 동일한 법 형식일 때 이걸 따지는 거지, 헌법과 법률, 이건 법 단계 구조가 다르죠. 여기서는 헌법이 무조건 우선인 거지. 그래서 대등한 효력일 때 특별법, 일반법 따지는 거예요. 신구법. 그래서 이때 법률이 상호 무슨 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모순 저촉이 내용이 다르다. 규정 사항이 내용이죠. 내용이 다른 게 이게 모순 저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해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인증원에 대해 그 도로교통법, 여기 이 도로교통공단도 공공기관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도로교통공단만이 아니라 일체의 공공기관에 관해 다 포괄적으로 일하니까 이게 일반법이고, 도로교통법은 그 많은 공공기관 중에 도로교통공단에 관해서만 제한된 걸 규율하니까 이게 특별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 내지 신법으로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그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배경을 알면 쉬운 게 뭐냐면,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의 규율이 있을 때 특별법 우선이고, 특별법의 규율이 없으면 일반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면은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게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되는 거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대법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쉬웠을 건데, 배경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특별법과 충돌할 때, 내용이 다를 때만 특별법 우선. 그 다음 특별법 규정이 없는 나머지 사항에 관한 거는 일반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국제조약, 국제법규는 이게 성문법원의 목록으로 종류로 출제된 건데 11년에. 그 다음에 조약은 일단 뭐 명칭하고는 상관없어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음미할 건 뭐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국가와 국제기관 사이. 그 NGO라고 그 비정부 기구 있죠? 거기는 주체를 인정 안 한다는 것. 두 번째, 문서에 의한 합의만 인정하지 구두로 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G20 그 정상회담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뭐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구두로 합의를 봤다? 이거는 국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상 간의 뭐 개인적인 신뢰, 외교적인 뭐 이런 문제는 있을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헌재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나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가 여기까지만 인정한다는 거. 권리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섬의한 형식이라는 거. 이거 학설하고 똑같죠. 국제법에 의해 규定합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생긴 국제법규는 국내법이지 국내 법률이 아니다. 같은 이유를 갖는다는데 14, 13, 11까지 출제됐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우리가 조약 당사국이고 일반적으로 생긴 국제법규는 우리가 조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는 그게 법이라고 인정돼서 지키는 걸로 얘기해요. 우리가 조약 당사국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가 없는 법적 효력이 있는 걸 일반적으로 생긴 이 국제법규라고 하는데 이 국제조약에 관한 거는 헌법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행정법에는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도 입법이 필요 없다. 이게 공구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 대통령이 체결 공포하면은 당연히 법원이 되는 거지 별도로 이 조약과 같은 내용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에 따라 다른데 국회 동의는 일부 조약만 얻어야 되는데 요거 행정법에서는 요거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헌법에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냐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이냐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되기 때문에 애워둬야 됩니다. 헌법에서는.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동의 없이 체결 공포되면 국내법적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국제법적 효력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는 이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심각한 이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15, 14, 12 여러 번 출제됐던 건데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어제 그 장례를 치렀던 그 노태우 씨가 당시에 대통령일 때 북방 얘기를 추진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수교하고 소련하고도 수교하고 북한하고는 이제 요런 이제 합의서를 채택한데 저도 국방부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저 합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줄여 말하는데 저 전문하고 그 해설서까지 봤는데 이거는 뭐 더 덧붙일 게 없이 이 합의서대로 남북이 실천만 하면은 이게 통일이 가까워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노태우 씨가 공과는 있지만 이 북방 외교를 추진하고 남북 통일의 의지를 갖고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런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던 부분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익 중에 가장 큰 법익인 국가적 법익을 갖다 침해한 내란 수계의 과가 과연 이 공을 덮을 수 있는지는 그거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WTO 그 세계무역기구죠.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이거는 적법하게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국회 동의까지 받았던 거고 따라서 법률적 효력이기 때문에 처벌 규정 이게 재형법정주의거든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처벌이 가정된다 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15년 변호사가 최근에 출제된 건데 이것도 독해가 되는 판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워낙 유명한 거죠. 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이건 미국을 얘기하죠. USA. 상호방위제약. 여기에 따른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소파라고 통상 얘기하죠. 소파. 그 합중국 군대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 줄여 부르는 게 합중국 군대 미군의 그 주둔군인 미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 이거는 국회 동의를 위한 조약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법률적 의뢰를 갖는다라는 거고. 이건 헌법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던 판례예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과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도 국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따라서 요게 그 조례 국내 법령이라고 이제 자신이 없을 때는 국내 법률이 아니라 법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령은 법률과 명령이죠. 명령이 행정입법 중인데 그 정부가 체결한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는 상위죠. 그러니까 얘가 상위니까
그에 위반하는 전라북도 학교규칙 조례는 무효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조례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기 때문에 적법이냐 아니면 위법일 때 무효밖에 없어요. 취소할 수 있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행정입법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거는 출제가 엄청 많이 됐죠. 옛날에도 14, 12, 11 됐고 최근에도 17, 20, 21, 9까지 9급에 출제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볼드로 처리된 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국내 법령과 동일한 유력. 이거는 이제 제목 그대로고 그 밑에 가면은 학교급식을 위해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됐던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 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식별하여 식재나 식재료 구입에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어때요?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전라북도 내에 생산된 농수 축산물 이외에는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외국 기업에 대한 수입 물품은 구매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외국 기업을 국내 기업 그것도 전라북도 내 생산되는 그 기업하고 차별했던 거죠. 그게 어떤 조항에 위배됐냐면 이거는 내국민 대우 원칙. 이게 외국 기업도 내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도록 차별하지 말도록 규정한 그 내용에 위반되니까 효력이 없다가 무효라는 말이죠. 그 다음 판례는 관할법원하고 피고에 관한 논점인데 이건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 최근에는 이제 11년까지 출제가 됐는데 반덤핑 부가처분이 WTO 세계무역기구죠.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 아니고 WTO 분쟁해결 기구라는 거 관할기관이 국내 법원이 아니다. 회원국 정부 이것도 피고인데 이렇게 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WTO 분쟁해결 기구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건데 행정법 법원이 되려면 국내 행정에 관한 거지. 왜냐하면 국제행정은 국제법이에요. 근데 행정이 아닌 다른 사항은 다른 법률, 민법이나 상법 뭐 이런 거에 법원이 되는 거지 행정은 법원이 될 수가 없죠. 체결 공포돼야 되죠. 공포가 안 되면 무효다라는 거 나중에 또 보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우리가 당사국이 아닌데 국제사회에서 어때요? 일반적으로 규범으로 법적 이력이 승인된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까지 이것도 불문법원이 일부 있어요. 국제관습법이라고. 그 국제관습법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는 또 여러분들 음미할 부분이 있어요. 국내적 이력 갖는데 헌재결정 관련돼서 행정법에는 그냥 뭐 헌재결정 나오면 그 국내법적 이력을 인정 안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돼요. 일일이 외우려고 할 거 없이. 근데 그 헌법에서는 이걸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 행정법에는 행정법께서가 관심 있는 헌재결정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 부정된다 뭐라 정리하면 될 거고 국내법과 국제법과의 관계는 결론만 알아주면 돼요. 동의설이지만 법률만이 아니라 법규명령 이 두 가지 종류의 조약이 있다라는 거. 그 지난번에 법과 법률과의 차이 그죠? 법은 광의 개념이라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이라고 국내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만이 아니라 명령까지 포함한다는 건 당연히 끌어낼 수 있다 그랬죠. 이 판례 보면은 헌법 6조 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헌재결정인데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유력을 가진다는 거지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헌재에도 동의설이다. 결론 정도 알아두면 되고 양자 충돌할 때는 법단계 구조의 원리 이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면 법률이 위헌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 상실돼 버려요. 그 다음에 헌법과 조약의 충돌에도 마찬가지고 그 법률 우리나라 법률하고 명령적 효력에 불과한 조약이 충돌하면 법률이 우위고 우리나라 명령과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이 충돌하면 조약이 우위고 법 형식이 같을 때 특별법 우선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11년 신법 우선의 원칙 11년 법률에서 조약이 국내법과 다른 경우 조약을 우선 적용하는 거로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것도 이런 경우가 있다 정도 일반론으로 그
구체적인 법률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10년도 출제된 거고 일반법과 특별법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 개별적 구체적 규율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입에 붙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의 그 국민을 갖다 규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개별적이라는 건 특정인을 규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건 특정한 사건을 규율하는 건데 예를 들어 형법 250조 1항이 보통살인에 가는 건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니까 이거는 일반적 규율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 규율하니까 추상적 사건을 추상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특정 몇 다시 몇 번지에 발생한 암흑의 살인사건 이거는 그 특정인이 저지른 거니까 개별적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인데 일반법은 일반 국민 적용되고 또 적용되는 범위도 일반적 사항이에요. 이게 민법, 형법이고 특별법은 국민의 일부, 다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별한 사항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게 상법이고 특가법, 폭처법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 음미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판례. 국제항공 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얘가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협약도 특별법이라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상법이 특별법이고 협약도 특별법인데 왜 협약이 상법보다 우선하느냐?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뭐냐면 상법이 누구의 또는 뭐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법, 특별법을 논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법은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이에요. 그러나 이 협약에 대한 관계에서는 얘가 일반법적 지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출제가 좀 제법 되는데 이 편의 행정작용에 그 밖에 행정작용 지나고 나서 이제 행정과정에 관한 규율이라고 해서 행정절차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법률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뭐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법이냐 아니냐가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법률 명칭이 민원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거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관계에서는 일반법이다. 근데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관계냐 행정절차법에 대한 관계냐에 따라 일반법이나 특별법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은 민원처리 절차 이외에도 포괄적인 행정절차를 규율하기 때문에 그건 포괄적 상황을 규율하니까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절차 그 여러 가지 중에 특수한 민원처리 절차만 규율하니까 이건 특별법이다라는 거. 이원설은 뭐 저런 게 있다 정도로 넘어가도 돼요. 현재는 지지자가 없어요. 명령은 행정입법을 명령이라고 해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 형식이고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데 동의어가 행정명령 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령 이거 가볍게 보면 돼요. 행정규칙은 행정명령인데 요게 이제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 법령의 수권 없이 법률리부에서 봤죠. 행정조직 내부사항 이게 법규가 아니다라는 건데 내부에 관한 바라는 명령 이 09년까지 출제가 됐고 법적 성질은 법규성은 부정하지만 법원성을 인정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이거는 행정입법 2편에서 그 상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법규성, 법원성 모두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견해가 대립한다. 이것도 13년에 출제되는데 이 법학은 그 다수설, 소설 이게 대립이 안 되는 영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관행적인 출제인데 견해가 대립된다. 뭐
이견이 없다 이러면 틀린 거고, 견해가 대립된다면 맞는 거고, 뭐라 정리하면 되고,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인데 조례가 규칙보다 상이다. 이거 13년에 출제됐고, 자치법규도 법규명령이다라는 거. 법원이 아닌 거는 이제 뭐 최소한의 그거죠. 분류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미할 건 사실상 관습과 관습법.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이라는 개념 우리가 배웠죠. 법적 효과와 무관한데. 그러니까 관습은 관습인데 사실상 이거는 법적 효과와 법적 효력이 없는 관습,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관습법은 말 자체가 관습인데 법적 효력을 갖는 법, 요게 바로 관습법이거든요. 요건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